1989년 3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주 모스먼의 밀리터리 로드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 앞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던 폴 마이거 수석 경사는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끊어진 듯한 피해자의 옆에는 손잡이가 반질반질하게 다른 나무로 된 지팡이가 놓여져 있었고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할머니를 이렇게 죽인 걸까요? 최초 신고자는 만나봤어? 마침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름은 그웬돌린 미첼 힐이라고 하고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연세가 많이 드신 듯하니까 직업이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 말이죠. 그래, 그럼 사무실에 전화해서 유족한테 알리라고 해. 그리고 여기 누가 청소한 거야? 여기 아파트 관리인인데요. 처음엔 피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여기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정신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다면서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물을 뿌려서 좀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는군. 그 사람 신원도 기록해놔. 용의자가 아닐지언정 공범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사건 현장을 청소할 생각을 한 거지? 폴 형사는 대화를 마치고 다시 피해자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엎드려 누워있던 노부인은 머리에 둔기를 맞은 듯 하얀 머리카락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닥에는 피웅덩이가 크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옷깃은 얼굴 쪽으로 당겨져 있었고 목에는 있는 힘껏 묶은 듯 피부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팬티 스타킹이 보였습니다. 맨다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으로 밀어보았을 때 원래는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가스요금 청구서가 피 웅덩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핸드백과 갈색 모자가 옆에 놓여 있었는데 핸드백이 활짝 열려 있고 내용물이 쏟아진 것을 보니 가해자는 금품을 노린 강도짓을 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팬티 스타킹과 강도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 찜찜함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아무리 보더라도 본 목적은 이 노부인의 목숨이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가방을 털어간 행위를 한 것처럼 말이죠. 곧바로 이어진 부검후 소견은 이랬습니다. 피해자 82세 그웬돌린 미첼 힐. 망치와 같은 둔기를 사용한 폭행으로 보임.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후두부 골절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이나 주먹과 같은 것으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공격하여 갈비뼈 골절이 발생. 하지만 결정적 사인은 목에 감겨있던 스타킹으로 인한 교살로 추정. 그웬돌린 부인이 사망한 지 2달이 지난 5월 9일 화요일 이른 저녁. 안녕하세요, 부인. 정확한 성함이 로리 버트 씨 맞으신가요? 네, 로리라고 불러주세요. 네, 로리 씨. 그럼 기억하고 있는 사건 전 애시튼 씨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노인들의 하루는 되게 다 비슷해요. 일어나서 그냥 멍하게 바깥을 구경하거나 청소하거나 다른 노인네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오늘도 비슷했어요. 아침에 만나서 점심을 함께 저희 집에서 먹고 대화를 좀 나누다가 오후 3시가 다 돼서 애시튼 씨는 집으로 갔죠.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까? 네, 혹시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전혀요. 남편이 남긴 유산도 대부분 사회에 기부할 정도로 돈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원한 같은 건 상상도 못하죠. 폴 형사는 몇 시간 전인 오후 3시 10분에 발견된 84세의 레이디 애시튼 씨의 주변 지인들을 만나 탐문 수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애시튼 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지하에 있던 공동 쓰레기 분리수거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곳에 어떤 다른 거주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피해자인 그웬돌린 부인에게 있던 공격 패턴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망치로 여러 번 가격당해 생긴 후두부와 측두부 골절, 목에 감겨있던 팬티 스타킹이었죠. 아마 두부 공격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입고 있던 팬티 스타킹을 벗겨 목을 조른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모두 강탈당한 상태였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정액 검사를 실시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2달 사이에 동일한 범행 방식을 사용한 사건을 마주한 폴 형사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넘게 근무하고 있던 그는 단 한 번도 살인사건을 마주한 적 없었다가 이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살인을 마주했으니 그럴만도 하였죠. 그리고 그의 머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한 가지 단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3시 30분 정도쯤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는데 어떤 사람이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더듬고 있어서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놀란 듯 도망쳐버렸고요. 외모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요즘 기억력이 통 좋지가 않아서 그냥 머리가 백발이라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네요. 이 나이 먹고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너무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간호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 말씀드릴게요.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어요. 2시 30분 정도였나. 처음엔 누가 치마를 올리길래 간호사가 무슨 검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잠에서 깼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엉덩이를 만지기 시작하길래 화들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한 60세 정도 돼 보이는 백발 남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되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라 너무 황당해서 계속 쳐다보니까 그냥 걸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후에 간호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도 어떤 남자가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걸 이 나이 먹고 얘기하려니 뭐 하는 건가 싶네요. 뉴트럴베이의 위베니아 양로원. 10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13분. 안녕하세요, 맥일 부인. 오늘은 어디 불편한 곳 없으신가요?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될 레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야 눈만 잘 보이면 항상 괜찮죠. 아직도 이놈의 눈은 고칠 방법이 없나요? 잠깐 볼까요? 그런데 왜 치마를 올리시는 거예요? 간호사 도와주세요. 10월 18일 수요일 이른 저녁, 과거에 발생했던 2건의 팬티 스타킹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폴 형사는 이곳 모스먼의 스핀로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아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조금의 치매가 있는 86세의 도리스 콕스 씨였고 집 앞에 있는 계단을 오르다가 뒤통수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져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찢어진 이마를 제외하고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공격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뒤통수를 맞아 계단 위에 쓰러진 건 기억을 하시는데 그 밖에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인가요?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고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쓰러진 뒤에요. 스케이트보드요? 이 주변에서 그걸 타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꽤 되죠. 언뜻 기억나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5명은 될걸요. 안 그래도 집 근처에 알고 있는 애들은 다 만나봤어요. 오늘은 아무도 보드를 안 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렇군요. 혹시 넘어지신 곳이 입구 쪽에 있는 계단인가요? 피를 많이 흘리셨다고 들었는데 깨끗하길래요. 혹시 청소하신 건가요? 네, 어머님이 피를 보고 더 충격을 받으시면 치매가 악화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럼 현장 단서는 기다릴 수 없겠군요. 일단 저희도 따로 주변 사람들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연락드리도록 하죠. (11월 2일) 목요일, 모스먼에서 약 10km 떨어진 레인코브의 롱빌로.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78세의 도로시 뱅크 씨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한 차량이 천천히 옆에 멈춰섰습니다. 부인, 장을 많이 보셨네요. 오늘 파티라도 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 이렇게 많이 사버렸지 뭐예요. 그럼 댁까지 좀 태워드릴까요? 아유, 그럼 너무 고맙죠.
이름 모를 친절한 남성의 호의 덕분에 도로시 부인은 집에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몸조리 잘 하세요. 아휴, 차라도 대접할 테니까 잠시 앉았다 가세요. 아닙니다. 저도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 남성은 집을 나와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 폴 형사는 롱빌로의 한 골목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건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백발의 여성이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신분증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85세의 마가렛 파후드 씨였습니다.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과 지팡이는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는 백발의 머리카락을 붉게 물들이고 피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폴 형사가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던 건 바로 목에 감겨있던 스타킹이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사망했던 2명의 노부인과 똑같은 범행 방식이었죠. 머리를 망치와 같은 둔기로 가격 후 목을 졸라 살해했고 그 뒤에 가방에 있는 모든 현금을 훔쳐가는 전형적인 그 범인의 시그니처였죠.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온 폴 형사는 이번 피해자의 사진과 과거에 사망한 그웬들린, 애시튼 부인의 사진을 번갈아가며 비교하였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직접 연쇄살인범을 마주할 리 없다는 부정의 제스처로 인한 행동이었지만 그럴수록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범인이 남겼을 만한 결정적 단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쌍한 노부인들과 같은 새로운 희생자가 발생될 게 너무도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폴 형사의 어머니도 모스만에 살고 있는 80대 노부인이었기 때문에 근심은 그의 얼굴을 가득 채워가는 듯 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왔어? 아주 멋진 하루였지. 기분 좋아 보이네. 그냥 좀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 딸들은 어디 있나 보자.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혹시 용돈은 얼마나 남았니? 뭐 남아있긴 한데 더 주시면 좋죠. 우리 딸이 필요하면 줘야지. 여기, 100달러나 주신다고요? 너도 이제 한참 꾸미고 할 나이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않겠니? 정말 사랑해요, 아빠. 마가렛 부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3일 금요일 웨슬리 가든스 양로원에 지내고 있던 81세의 올리브 클리블랜드 씨는 앞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렇죠? 네. 내성적이었던 그녀는 이렇게 불쑥 말을 걸어오는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런 인사말이 지나지 않는 대화에서조차 불편했던 그녀는 곧바로 벤치에서 일어나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말을 걸어온 남성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쫓아오더니 올리브 씨의 머리를 잡아채 건물 사이에 있던 골목길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폴 형사는 웨슬리 가든스 양로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이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이 골목에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번에도 그 할머니 연쇄살인범 같은데요? 난 좀 생각할 게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하세요. 사망한 피해자를 살펴보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폴 형사는 부하 직원의 보고조차 들을 겨를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희생자가 발생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무능력함과 범인의 치밀함,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하네, 모레. 피해자는 누구지? 이 양로원에 지내고 있던 올리브 클리블랜드라는 82세 여성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 혼자 산책하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혼자 산책을 나왔다가 그놈한테 당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왜 범인은 성폭행 의도가 없으면서 속옷이랑 스타킹을 벗겨놓고 가는 걸까요? 나도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 혹시 이번에도 다른 단서는 없나? 지팡이랑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뒀고 팬티 스타킹으로 목을 조른 것처럼 보이고 최초 현장은 이곳 간호사에 의해 훼손되었고요. 또 청소했다는 말이야? 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면서 청소한 뒤에 얇은 이불로 덮어놨다고 했어요.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뒤로 이 주변 양론에 알렸었는데 뭐 어차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죽은 일이라 사건 해결보단 지금 머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뭐 이해는 가요. 자기들도 운영은 해야 되니까요. 정말 답도 없군.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발송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 현장에서라도 다시 한 번 더 훼손한다면 공범으로 잡아넣어버린다고. 프린스 엘버트로에 위치한 모스만 경찰국 맞은편에 파란색 승용차를 타고 있던 한 백발 남성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던 한 노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올리브 씨가 살해된 지 약 3주가 지난 11월 23일 목요일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갈색 바지와 흰색 셔츠, 갈색 구두를 입고 있던 그의 이마에는 뭔가에 화가 잔뜩 난 듯 굵은 핏줄이 솟아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계속 길 건너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노부인에 고정되어 있었죠. 얼마 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내려놓고 조수석 발판에 놓여있던 크림색과 녹색 줄무늬 장갑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 아래에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던 뭉툭하고 무거운 무언가를 집어들어 셔츠의 단추를 풀러 품에다 집어넣곤 자켓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여전히 그 노부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곧 차에서 천천히 내린 그는 금세 평온한 얼굴을 하고 천천히 걷고 있던 노부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포식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으며 따라가고 있던 그는 사람들과 차들이 지나다니는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그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노부인은 자신의 집인 듯 보이는 단독 주택의 검은 철문 앞에 멈춰서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쇠를 꽂는 순간 백발의 남성은 뒤에서 껴안아 손으로 노부인의 입과 코를 막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몇 초도 채 지나지 않아 노부인은 축 늘어졌고 백발 남성은 그녀를 눕힌 뒤 팬티 스타킹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온 듯한 노부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당황한 백발 남성은 망치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의식이 반쯤 남아있는 듯한 노부인의 목을 팬티 스타킹으로 있는 힘껏 조르기 시작했고 축 늘어지는 그녀를 확인하곤 지팡이와 신발을 집어들어 그녀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고 헝클어진 옷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지갑에서 $60를 꺼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모스만 경찰국 임시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전 모스만 경찰국장 조슈아 애덤입니다. 올해 초부터 어제까지 총 4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3월 1일 82세 그웬돌린 미체릴, 5월 9일 84세 윈프레다 애시튼, 11월 2일 85세 마가렛 파우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인 11월 24일 93세의 뮤리엘 팔코너. 이 희생자들은 모두 80세 이상의 노인들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수사를 단지 답습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격자도 없이 거의 8개월 가까이 주변 지인들과 친인척들을 상대로 탐문을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오직 범인이 백발의 남성이라는 것과 범행 습관밖에 없습니다. 팬티 스타킹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들의 신발과 지팡이를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그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지문은 남아있지 않고 DNA를 추적할 수 있는 체액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이건 생존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 작성된 몽타주입니다. 백발의 50세 남성으로 약간 뚱뚱한 몸매에 아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며 주로 양로원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분께는 $25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뉴스와 신문을 타고 빠르게 퍼졌고 50대 백발의 남성에 대한 제보가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반이 지난 1990년 1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31분
그린위치의 리버로에 위치한 그린위치 병원에선 나른한 오후 시간을 맞아 많은 환자들이 낮잠을 자거나 책을 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 파일을 팔기 위해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던 포엔트웬티 파이즈 직원의 발걸음은 아주 분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좀 괜찮으신가요? 어제 왔던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수술 부위가 좀 빨리 아물었으면 좋겠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통 나질 않는 것 같네요. 얼굴에 좀 상기된 것 같은데 혹시 열이 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 큰일은 아니에요. 파이 직원은 갑자기 그 노인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더듬기 시작했고 놀란 로버츠 부인은 소리를 질러 수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뛰어들어온 수녀를 발견한 파이 직원은 병동에서 달아나 버렸고 수녀는 곧바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간 그 직원은 차량을 타고 떠났고 수녀는 그 차량의 번호를 곧바로 종이에 적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받고 병원에 도착한 폴 형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로버츠 부인에게 몽타주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보신 게 이 사람인가요? 네, 어제도 왔던 파이 판매원인데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다면서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어쩌나 황당하던지. 혹시 이름도 알고 계십니까? 초은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등록된 판매원이라 수녀님이 알고 계실 것 같네요. 네, 회사에 확인해보니까 존 웨인 글로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나오던 분이 그만뒀다면서 그분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회사 이름이 뭐죠? 포인트 애니 파이즈요. 그 파이 회사군요. 일단 증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사 후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죠. 폴 형사는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머레이 형사에게 연락해 글로버라고 하는 남성을 경찰국으로 소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사무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남성은 오지 않았고 폴 형사가 직접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한 여성은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를 알려왔습니다. 황당했던 폴 형사는 머레이 형사와 함께 글로버가 입원한 로열 노스쇼 병원으로 향했고 자살 시도를 한 배경을 묻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버는 현재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라며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형사들은 그의 집으로 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가 쓴 유서라면서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No more grannies, grannies. 애쉬 스타릿. 한글로 하자면 할머니는 이제 그만. 애쉬가 시작한 거야. 아내에게 애쉬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글로버 입장에선 장모님이었죠. 장모님이 뭘 시작했다는 거죠? 글쎄요. 저도 여러 번 읽어봤지만 뭘 시작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특별히 남편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지내셨었나요? 네, 13년 동안 모시고 지냈어요. 그럼 부인께서 모르는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겠군요. 그게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냥 잘 지냈던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었다면 기억이 날 텐데. 그리고 다음날 글로버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다시 방문한 그들은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왜 갑자기 자살 기도를 하신 건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죄책감에 돌아가신 장모님과 어머니가 생각나서 홧김에요. 그럼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던 건가요? 어제 과다 복용하신 약이 발륨이던데요. 네. 그렇군요. 포인트 애니 파이즈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20년 정도 됐어요.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군요. 그 정도면 베테랑이라고도 해도 될 정도겠네요. 그렇죠. 어제 가셨던 병원에선 왜 로버츠 부인을 더듬으신 거죠? 그걸 기억해보려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 건지 기억나질 않아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절대로 평소에 그런 짓을 하진 않아요.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그 이유 때문에 자살하려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이분들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직접 알고 지냈다는 게 아니라 TV에서 봤어요. 살해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어제 포인트 애니파이즈에 연락해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지점을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피해자들이 생활하던 곳과 모두 일치하더군요. 맞습니까? 정확히 그분들이 어디서 생활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전 주로 병원이나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니긴 해요. 아마 그분들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폴 용사는 꽤 성실하게 답변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몽타주와도 거의 흡사하게 생긴 글로벌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인 로버츠 부인은 그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고 살인사건과 연결되는 물적 증거도 전무한 상황이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 용사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레 포인트 애니파이즈에 연락해서 그쪽 실무자와 약속을 좀 잡아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음날 오전 폴 형사는 포인트 애니파이즈 사옥에 방문하여 실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빈스 씨. 전 폴 마이거 형사라고 합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그냥 도미닉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도미닉 씨. 여기서 차량 관리를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는 제가 거의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방문 판매 직원들이 근무 중 사용하는 차량은 어떻게 배정되는 거죠? 직원 한 명당 한 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문의드렸던 그 차량도 오직 글로버 씨만 사용하는 차량이겠군요? 그렇죠. 그때 아마 다른 형사님께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회사 측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싶다는 겁니다. 글로버 씨가 강력한 용의자라서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동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수사에만 사용된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글로버 씨가 퇴근한 뒤에 그 차량을 경찰국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마 반납도 글로버 씨가 출근하기 전까진 가능할 겁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비밀로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글로버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폴 형사는 부하 직원들을 시켜 그를 미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버는 경찰이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때때로 엉뚱한 곳으로 운전한다거나 교차로를 뱅글뱅글 돈다든지 하는 운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이 지난 3월 19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2명의 형사가 글로버를 미행하고 있었죠. 하지만 GPS가 설치되고 2달 동안 글로버의 동선에는 아무런 수상한 점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 연쇄살인 사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에 글로버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었죠. 오전 10시 30분 글로버는 한 단독주택 앞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는 빗을 이용해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고 작업복을 벗어놓곤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그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후 글로버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 휘말린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들은 그가 이혼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사들은 차에서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총 7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집에서 나오는 글로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전부터 그 집 안에선 개가 계속해서 짖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형사들은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찾기 위해 뒷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들여다보자 형사들의 눈에 들어온 건 계단 카펫에 묻어있는 빗자국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형사들은 곧바로 정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했으며 그 문 바로 앞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초주검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피로 물들어 있는 장도리가 놓여져 있었죠. 팬티 스타킹은 목에 매여 있었고 하의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글로버가 그 할머니 연쇄 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쇄살인마는 여전히 집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순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핏자국이 묻어있던 2층 계단으로 향한 형사들은 권총을 꺼내든 채 조심스레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조차도 크게 들릴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렇게 천천히 올라간 후 욕실로 보이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받아진 욕조 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이 반쯤 잠겨있는 글로버가 눈에 들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을 한 듯 바닥에는 약병과 약들이 흩어져 있었고 구토를 한 듯 음식물이 섞인 토사물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깨진 술병으로 그은 듯 피를 가득 흘린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구급대원을 호출하여 그를 병원으로 실어보냈고 1층 정문 앞에 쓰러져 있는 노부인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조사 후 밝혀진 피해자는 60세의 조안 바이올렛 싱클레어로 1년 전부터 글로버와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머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장도리로 인한 여러 골절이 발견되었고 결정적인 사인은 팬티 스타킹으로 인한 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후송된 글로버는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느낀 이유는 만약 자살에 성공했다면 글로버가 과거에 벌인 다른 사건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 병원에서 태어난 그는 곧바로 체포되어 경찰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뒤 폴 형사와 마주한 그는 손쉽게 과거 범행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도 상세하게 말이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물음에는 답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대체 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을 살해한 거죠? 하필 모욕적인 모습으로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그런 짓을 했었다면 어떤 성적인 욕구로 그랬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여자들이 걷고 앉아있고 누굴 쳐다보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제 안에선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냥 그랬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신발과 지팡이를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현장을 떠난 이유는요? 할머니들의 숨이 끊어질 때마다 제 안의 분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리곤 했어요. 그리곤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고 떠난 거예요. 그럼 왜 자수 대신 자살을 택하신 거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죄책감도 너무 크게 들었고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해한 분들을 다시 만나 사죄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연쇄살인마가 체포된 지 1년 8개월 후인 1991년 11월 4일 월요일, 이날은 6건의 1급 살인 혐의, 1건의 살인 미수 혐의, 1건의 특수 강도 혐의, 1건의 강도 혐의, 4건의 성추행 혐의, 1건의 부녀자 폭행 혐의까지 총 1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존 웨인 글로버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로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존 웨인 글로버 씨의 변호를 맡은 줄리안 헤든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 의뢰인은 할머니 연쇄살인 사건을 모두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은 열릴 필요도 없이 사전 심리에서 모든 유죄를 인정하고 이런 공판을 열 필요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판까지 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은 1989년 1월 21일 자그마치 13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장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년 전에는 친어머니를 병상에서 하늘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고작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분들을 동시에 잃은 의뢰인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죠. 하지만 10대인 두 딸들과 사랑스러운 아내를 둔 가장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어떤 내색도 없이 확실히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마 증인으로 참석하게 될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보신다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정신병이라는 건 본인이 내색하기 전까진 아내도 모르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가정의 고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래부터 남들에게 배려심 깊고 참을성이 뛰어났던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파이 방문 판매원으로서요. 방문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절당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건의 계약이라도 꾸준히 따내는 사람이라면 그 바닥에서 꽤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한몸 희생하여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바닥에서 버텨낸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장모님이 돌아가신 2달 뒤부터 할머니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6명이나요. 그 밖에 성추행과도 같은 이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건 이미 제 의뢰인이 자백하고 인정하였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 어머니와 장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신병을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우울하다는 표현을 하면 나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부터 하기 바쁜 게 현실이죠. 신체적 질병보다 훨씬 심각한 이러한 정신적 질병에 걸린 가장들을 우리 사회에선 단 1도 보살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먼저 글로버 씨와 같은 일들을 겪은 가장들에게 손을 내밀어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런 할머니들처럼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였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줄리안 변호사의 이와 같은 계산은 배심원단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줄리안 변호사는 계속해서 정신병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사고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원고 측에선 현장에서 발견된 끔찍한 피해자들의 모습, 피고의 상세 자백 녹음 등을 증거로 들이밀며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배심원단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였죠. 글로버의 과거를 예로 들며 감성팔이를 해보았지만 할머니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선고 재판에서도 존 웨인 글로버에게 6건의 종신형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사형이 아닌 종신형이 집행된 건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1985년에 공식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되었기에 그걸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호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할머니 연쇄살인마가 수감된 후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존 웨인 글로버가 수감된 지 14년이 지난 2005년 9월 9일 금요일 뉴사우스 웨일즈 중서부에 위치한 리스고우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72세의 그는 여느 날처럼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은 아무도 못하고 있었죠. 샤워기에 목을 맨 채 발견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의 목숨이 끊어졌다는 소식은 곧바로 뉴스를 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란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란해하는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5년 전부터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내와 2딸이었죠.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가족들은 남편이 그 연쇄살인마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실제로 선고가 떨어져 수감되어서도 믿지 않았죠. 단지 착한 성품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목숨을 끊기 5년 전 면회를 왔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면회 오지 마. 당신은 아직까지 믿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그 살인마가 맞아. 우리 엄마랑 장모님은 그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사람들은 8, 90이 넘도록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죽인 거야. 알겠지? 난 당신이 과거에 알고 있던 그 남편이 아니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군요. 지금 이곳까지 함께 봐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존 웨인 글로버의 일생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울버햄튼에서 태어난 그는 24살이 되어 호주로 이민을 오기 전까지 꽤 가난한 집안에서 커왔습니다.
그러던 중 옷이나 가방 등을 훔쳐 되파는 잠깐의 방황을 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건 1940년대에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하던 흔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연쇄살인범이 될 만한 원인은 아니었죠. 호주로 건너와선 크고 작은 자원봉사단에 들어가 많은 봉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던 중에 아내를 만나 결혼에 골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던 것인지 곧바로 포인트 엔티파이즈에 입사하여 살인 혐의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일을 하였죠.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진 꽤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글로버가 할머니에 대해 어떤 분노 섞인 감정을 나타냈던 건 그의 어머니의 행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2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닌 그녀의 바람기 때문이었죠. 글로버가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소리가 다 들리도록 성관계를 하는 등 이런 습관은 암에 걸려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글로버는 이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노인 여성에 대한 분노를 키워왔을 것이고 그 분노의 대상인 어머니가 연로하여 사망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연쇄살인범이 연쇄살인범이지 뭔 생각을 달고 있냐 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충격적인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4